새우가 고래의 뼈를 부셨다. 그 나라의 GDP는 작지만 영향력은 천문학적이다. 이 문장이 하버드 강의실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40년, 일본 60년, 유럽 70년. 그들이 실패한 1억 도 핵융합을 그 나라는 단 12년 만에 끝냈기 때문이죠. 그건 불가능입니다. 통계가 틀렸을 겁니다. 한 일본 유학생이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5년 만에 유럽의 전력망도, 반도체도, 방산도, 전부 한국 기술 의존도 83%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 철저히 계산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묻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두렵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생태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띄웠는데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작아 보였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 싶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제 탱크 앞에 서 있는 사진이 떴으며 유럽이 한국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는데 60조 원이라는 방산 수출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새우가 괴물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순간 강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레나 퀴시라고 합니다. 하버드 사회구조학 대학원 2년차 학생이며 냉철한 분석이 제 무기였습니다. 사회 현상을 데이터로 설명하는 것,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는데요. 오늘 이 강의실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로버트 브라이언 교수님의 마지막 특별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40년간 하버드에서 사회이론을 가르치신 분이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전설 같은 학자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강의라면 뭔가 특별할 것 같았고 학점과는 상관없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평소 강의실처럼 떠들거나 노트북을 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으며 회색 정장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게감이 느껴졌고 농담을 하실 것 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는데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요? 노트북을 멈췄습니다. 사회구조학 강의인데 왜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PPT를 띄우셨는데 첫 슬라이드에 큰 숫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750만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포탄의 개수라고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이 750만 발이라는 겁니다. 포탄이라는 건 대포에서 쏘는 폭탄을 말하는데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였습니다. 750만 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왔는데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전쟁인데 거의 4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쪽이 합쳐서 사용한 포탄의 총 개수가 400만 발 정도라고 합니다. 4년 동안 400만 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50만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럽 전쟁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750만 발을 일주일 안에 쓸 계획이라고요. 일주일이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럽에서 4년 걸려 쓴 양을 일주일 만에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미친 계획 같았는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이라고 하시며 화면을 바꾸셨어요. 현무5이라는 미사일 사진이 떴는데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 보이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8톤이라고요. 8톤이라는 건 작은 코끼리 한 마리 무게와 비슷한데 그만한 폭탄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땅속 100m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100m라는 건 30층짜리 건물 높이인데 그만큼 깊이 파고 들어가서 폭발한다는 겁니다. 핵무기보다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한 번 쓰면 전 세계가 그 나라를 적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면서도 거의 비슷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합법적인 핵무기 같은 거라고 표현하셨는데 섬뜩한 표현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KF-21이라는 전투기 사진이었는데 유선형의 날렵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셨습니다. 스텔스라는 건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뜻인데 적이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비행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F-35라는 전투기와 비교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미국 것이 낫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한국 전투기가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이 그 중 하나라는 겁니다. 화면에 잠수함 사진이 떴습니다. 핵잠수함이라고 하셨는데 핵잠수함이라는 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말하며 일반 잠수함과 달리 몇 달씩 물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딱 6개 나라만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한국이 이제 그 6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낸다고요. 붕어빵이라는 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데 틀에 반죽을 부어서 빠르게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무기 생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면서도 품질이 일정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작으며 인구도 5천만 명 정도입니다.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도 안 나오고 철도 안 나오며 희귀 금속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요. 한국은 사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발전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국가가 강해지려면 자원이 필요하고 인구가 많아야 하며 오랜 역사적 축적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이 부족한데도 세계 최강국 수준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불가능을 다루는 나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나라라고요. 그 비밀을 오늘 함께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는데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선이었으며 주식 차트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가인지 궁금했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라고요.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회사 주가가 몇 년 전만 해도 4만 원대에서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4만 원이라는 건 미국 돈으로 30달러 정도였으며 사람들이 다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한국 반도체 신화도 끝났다며 실망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수님이 최신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12만 8천 원을 넘어섰다고 하셨죠. 3배 이상 올랐으며 올해 안에 15만 원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었는데
1년에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10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났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과거에 2번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1990년대 말이었으며 전 세계에 컴퓨터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습니다. 집집마다 컴퓨터를 사기 시작했고 거리마다 PC방이라는 게임방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컴퓨터 한 대에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가니까 수요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때 세계에는 반도체 회사가 여러 개 있었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키몬다, 일본의 엘피다, 대만의 나냐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경쟁했다고 해요. 마치 권투 선수들이 한 링에 모여서 싸우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는데 모두 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원가보다 싸게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파는 전략이었죠. 치킨 게임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누가 먼저 포기하나 버티기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두 사람이 절벽을 향해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먼저 핸들을 꺾나 보는 것처럼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는 늦게 시작했다고요. 다른 회사들보다 17년이나 늦었는데 그런데도 결국 이겼다고 해요. 어떻게 이겼냐면 다 쓰러질 때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100개 회사가 있었다면 99개가 망했으며 삼성전자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의 1인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이 반도체 시장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공장 사진이 떴는데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삼성전자가 그 처절한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간단했다고요.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더 투자했다는 겁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계속 짓고 연구를 멈추지 않았으며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한국은 더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슈퍼사이클은 스마트폰 시대였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 한 대에도 반도체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니까 또 수요가 폭발했으며 삼성전자는 이때도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셨어요. 1년에 수십조 원씩 벌어들였고 한국 경제를 거의 혼자 끌고 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덕분에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까지 올라설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셨어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규모가 다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몇 개씩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 엔진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전 두 번의 슈퍼사이클을 다 합치고 거기에 몇 배를 곱한 것 이상의 양이라고 하셨죠. 마치 개울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3분기에 벌써 역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으며 올해 2026년부터는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가 열릴 거라고 안전하게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또 다른 한국 회사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회사가 만드는 특수한 반도체가 있는데 HBM이라고 불러요. 인공지능이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부품이며 지금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 제품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 회사들도 중국 회사들도 모두 한국산 반도체를 원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 근처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반도체 공장들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지역이 곧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 기술 중심지가 될 거라고요. 실리콘 반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서부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실리콘 반도가 있다는 의미였어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반도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더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유럽 지도였는데 여러 나라의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표정을 굳히시며 설명하셨죠. 지금 유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직접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재무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무장이라는 건 군대를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무기를 많이 사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교수님이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독일이 올해 국방비로 12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12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 주셨죠. 한국의 국방비가 66조 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2배였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이걸 2030년까지 20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래요. 교수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독일이 또 독일을 하는 것 같다고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는데 독일이 과거에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를 떠올리면 사실 웃을 일은 아니었죠. 더 놀라운 건 징병제를 부활시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이 과거에 군대를 의무로 보내는 제도를 없앴었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2027년부터 만 18세 이상 남성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낸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독일 청년들은 6개월만 군대에 가면 되고 월급도 445만 원이나 받는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그런데도 독일 청년들은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기간이 너무 길고 돈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또 웃음이 나왔는데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6개월에 500만 원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교수님이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5%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발표했으며 작년부터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는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하셨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모든 정부 예산을 동결했다고 해요. 복지 예산도 깎고 교육 예산도 줄였으며 심지어 공무원 월급도 동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국방비만큼은 오히려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럽 전체가 향후 5년간 쓸 무기 구매 예산이 2,000조 원이라고요. 2,000조라는 숫자를 들어도 감이 안 왔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유럽 국가들이 어디서 무기를 살까요? 독일에서 사면 되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연합이고 나토 동맹이니까 당연히 독일 무기를 살 거라고 예상했는데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죠.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독일은 지금 자기네 군대가 주문한 무기도 만들지 못하고 있답니다. 납기가 최소 몇 년씩 걸린다고 하셨는데 납기라는 건 주문하고 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급한 상황이라 다른 나라에 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판다고 해도 납품이 언제 될지 모르며 몇 년 기다리다가 나라가 전쟁터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미국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미국의 생산 속도도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국 군대에 공급하기도 바쁘다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포탄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미국이 1년에 40만 발 만드는 게 최대치라고 해요. 전쟁 전에는 1년에 15,000발밖에 안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늘린 게 40만 발이랍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국가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사진이 다시 떴어요. 아까 본 그 탱크 사진이었는데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무기를 직접 만드는 나라라고요. 탱크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며 그걸 엄청난 속도로 생산해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무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붕어빵처럼 찍어낸다고요. 붕어빵이라는 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데 틀에 반죽을 부어서 빠르게 여러 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무기 생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면서도 품질이 일정하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품질이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만들면 보통 품질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속도도 빠르면서 품질도 최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신뢰성 면에서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해요. 현재 지구상 최대 군수공장이 바로 한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폴란드가 한국의 K2 흑표라는 탱크를 주문했는데 독일보다 3배 빠르게 받았다고 해요. 독일은 3년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1년 만에 납품했다고 말하면서 품질도 독일제보다 좋았으며 가격도 저렴했답니다.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공장 영상이 떴습니다. 탱크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동차 공장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한국의 제조 능력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이유라고요.
조선업에서 수십 년간 거대한 배를 정밀하게 만들어 왔고 반도체 공장에서는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깎아왔다고 해요. 이런 기술력이 무기 제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빠르지만 허술하지 않다고요. 이게 한국 제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는데 보통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고 정밀하면 느린데 한국은 둘 다 잡았답니다. 속도와 정밀을 동시에 가진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60조 원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라고요. 1년에 무기를 팔아서 60조 원을 번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럽이 2,000조 원어치 무기를 사야 하는데 독일도 미국도 빨리 못 만드니까 결국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한국 지도와 유럽 지도를 나란히 놓으셨는데 화살표들이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탱크, 대포, 군함, 전투기 모든 게 한국에서 유럽으로 간다는 의미였죠.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무기는 이제 대안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독일 무기 대신 급하면 한국 것을 산다는 인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한국 무기가 세계 최강 미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위 브랜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빠른 납기와 최고 품질까지 갖췄으니 모두가 원하는 명품이 되었답니다. 교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명품 방산 브랜드라고요. 마치 명품 가방처럼 한국 무기가 명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면에 또 다른 무기가 떴어요. KF-21이라는 전투기였는데 아까 본 그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된답니다. 지금까지는 육군 무기와 해군 무기가 주로 팔렸는데 이제 공군 무기까지 합류했다는 겁니다. 육해공 모든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쳤다고요. 한국이 미쳤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으며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쳤지만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거였죠.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바꾸셨는데 이번엔 그래프 3개가 나란히 떴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 두 번째는 방산 수출액, 세 번째는 한국 코스피 지수였어요. 모든 그래프가 위로 치솟고 있었으며 특히 올해 2026년부터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요. 반도체도 폭발하고 방산도 폭발하고 경제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2026년이 한국 국력 슈퍼사이클의 원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반도체도 세계 1위, 무기도 세계 최강급, 제조 능력도 압도적, 이 모든 게 어떻게 한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자고 말씀하셨죠. 화면에 글자가 떴는데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밀, 그 시작점으로 가는 거였죠. 강의실의 모든 학생이 다음 슬라이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1995년 프랑스 남부의 어느 회의실이었는데 커다란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30대 초반의 젊은 정책 자문관이었으면 테이블 뒤편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펜을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라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회의실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테이블 위에는 이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인류가 태양을 지상에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고요. 태양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는데 핵융합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람들이 흔히 원자력을 떠올리지만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셨어요. 원자력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 핵융합은 반대로 가벼운 원자를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답니다. 태양이 50억 년 동안 타오르는 원리가 바로 핵융합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인류가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석유도 석탄도 가스도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오염 없이 안전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래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의 미래였으며 누가 이 기술을 먼저 완성하느냐에 따라 21세기 패권이 결정될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약 1500만 도인데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최소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1억 도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온도를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철도 녹고 텅스텐도 증발하며 심지어 다이아몬드조차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버린답니다. 이 불덩어리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 이게 핵융합의 첫 번째 난제였다고 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는데 이상한 기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도넛 모양의 거대한 장치였으며 토카막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토카막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1억 도의 불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아예 그릇 없이 가두는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해요. 강력한 자기장으로 초고온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 가두는 장치랍니다. 마치 자석으로 쇠구슬을 공중에 띄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불덩어리를 공중에 띄운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처음 고안했고 미국이 발전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미국 대표 리처드가 발표를 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개발한 토카막 방식이 가장 유력한 해법이라고 말했으며 이터는 이 토카막 기술의 집대성이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답니다. 참여국들은 각자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해 인류 최초의 실용 핵융합로를 만들어낼 거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묘한 흥분을 느꼈다고요. 이건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였다고 해요.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오래된 진리가 새로운 형태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으며 그 게임의 참가자 명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그때는 중국과 인도도 가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다고 해요. 핵융합의 미래는 이 나라들이 독점한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당시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요. 회의는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갔으며 건설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각국의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핵심 부품 제작은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답니다. 총 예산 200억 달러, 건설 기간 10년, 운영 기간 20년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참여국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배권 확보였으니까요. 리처드가 말했다고 해요. 이터가 성공하면 핵융합 발전소 건설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영원히 에너지 수입국으로 남을 거라고 했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고요. 에너지 자립은 곧 국가 자립이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핵융합만 있으면 전기를 무한정 만들 수 있답니다. 그건 곧 산업의 자립이고 경제의 독립이며 군사력의 기반이 된다고 하셨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졌지만 한 가지만은 의견이 일치했답니다. 이 기술은 참여국들끼리만 공유한다는 거였어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논의됐고 모든 참여국은 핵심 설계 정보를 제3국에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그 조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고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해요. 최근 한국 측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으며 이터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요. 한국이요. 1995년 중반에 한국은 분명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였답니다.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핵융합 같은 초고난도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리처드가 즉각 반응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굳어졌으며 한국이 핵융합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답니다. 교수님이 그때 리처드가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는데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우주선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고 해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핵융합은 수십 년간의 연구 축적이 필요한 분야니까요. 일본 대표도 거들었다고 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성장한 나라이며 반도체도 조선업도 모두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한 거라고 말했답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했어요. 배우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함께 개발할 파트너는 아니라고 말했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대표의 역사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기술 평가 부분은 수긍이 갔다고요. 실제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융합 연구 성과를 낸 적이 있었냐면 없었답니다. 러시아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의 핵융합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으며 전문 연구원이 최고 50명도 안 된다고 했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50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제대로 된 실험 장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고 토카막 하나를 구입한 게 전부라고 말했답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해요. 유럽연합 대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 턴은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 프로젝트이며 참여국 선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각 참여국은 특정 부품의 설계와 제작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논의를 들으며 한국의 입장을 상상해봤다고요. 아마도 그들은 간절했을 거래요.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걸 알았을 테고 그 게임에서 배제되면 영원히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했답니다. 이 테이블에 앉으려면 증명이 필요했어요. 기술력의 증명, 연구 역량의 증명,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리처드가 결론을 냈다고 해요. 우리는 한국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재정적 기여를 원한다면 옵저버 자격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옵저버라는 건 구경꾼이라는 뜻이었어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제한되고 기술 자료 접근도 통제되며 핵심 의사 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돈만 내고 뒤에서 지켜보라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요. 에너지는 자원과 역사 그리고 강대국의 몫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자격이 없다고 여겼어요. 감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교수님은 데이터와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연구 예산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됐고 논문 발표 실적도 미미했으며 실험 장비도 낙후되어 있었답니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하셨어요.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기술로 세계를 지배했고 그 지배는 에너지 기술과 함께 공고해졌답니다. 석탄을 캐고 증기기관을 만들고 전기를 발명하고 원자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은 항상 선두에 있었어요. 이제 핵융합이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답니다. 누가 핵융합을 먼저 완성하느냐에 따라 22세기의 패권이 결정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경주에 한국 같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출발선에 설 자격조차 없었죠.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핵융합을 연구했으며 70년 가까운 시행착오가 있었답니다. 일본도 196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토카막 원조 국가였고 유럽은 각국의 연구를 통합해 거대한 지식풀을 만들었답니다.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터였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1980년대 후반에야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도 기초 이론 단계였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그때는요. 화면이 어두워졌고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강의실도 조용해졌으며 모두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1995년 프랑스 회의실에서 거부당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트북을 응시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융합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래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으며 설마 정말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화됐다고 해요. 대전이라는 도시의 부지를 물색 중이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답니다. 교수님이 미국 대표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한국이 정말 미쳤냐고 물었으며 혼자 뭘 만들겠다는 거냐고 했답니다. 그런데 리처드의 대답이 의외였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한국이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독자 개발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압박해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는 거라고 말했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으며 실제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려는 전술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며칠만 지나면 한국이 다시 연락을 해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준회원 자격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국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1995년 12월 한국과학기술부가 공식 발표를 했답니다. 초전도 핵융합장치 K스타 건설 착수, 건설기간 12년 목표는 1억도 달성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표문을 읽고 어이가 없었다고요. 정말 하겠다는 거였으며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 만들겠다는 거였답니다. 화면에 그때 발표 자료 사진이 떴습니다. K스타라는 이름과 함께 건설 일정이 적혀 있었는데 2007년 완공 예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시작하려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부당한 나라가 혼자서 시작한 도전,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는데 K스타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황량한 땅에 사람들이 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으며 1996년 봄의 기공식 장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 웃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 굳어 있었으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 12년 뒤에 성공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각오를 다지는 걸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협상 카드로 이러는 게 아니었으며 진심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1억도였어요. 교수님이 손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온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 정도인데 1억도는 그보다 7배나 뜨겁다고 해요. 이 온도에 도달하면 모든 물질의 원자 구조가 붕괴되며 세상의 모든 게 녹아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억도는 그보다 6만 배 이상 뜨거운 거라면서 철은 당연히 녹고 텅스텐이라는 가장 단단한 금속도 증발하며 심지어 다이아몬드조차 순식간에 기체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여러 물질이 녹는 온도가 나타났는데 모든 게 1억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얼음 그릇에 끓는 쇠물을 담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끓는 쇠물은 1500도 정도니까 얼음 그릇은 당연히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1억도는 그보다 수만 배 더 뜨거우니까 어떤 그릇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융합의 첫 번째 난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담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답은 간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을 만들지 않는 거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토카막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강력한 자기장으로 1억도의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서 가두는 방식이며 벽에 닿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자석으로 쇠구슬을 공중에 띄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이론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하며 자기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플라즈마는 즉시 벽으로 튀어나가서 모든 걸 파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의 한 실험 보고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98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플라즈마 실험 중 자기장 제어에 실패한 사례였어요. 겨우 5천만 도의 플라즈마였는데도 큰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게 진공 용기벽에 닿는 순간 두께 3cm의 스테인리스 강철이 0.055초 만에 녹아내렸다면서 5천만 도도 이 정도인데 1억 도는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이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국제학계에서 한국의 계획을 어떻게 봤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이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미국은 50년 넘게 연구했고 러시아는 70년 가까운 경험이 있으며 일본도 30년 이상 투자했는데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한 나라였어요. 1996년 여름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K스타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요. 교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특히 일본 과학자들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설계안을 분석했는데 구조적 결함이 20여 군데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대로 만들면 첫 가동에서 폭발할 거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적이 틀린 건 아니었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초기 설계에는 문제가 있었으며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수들이었다고 하셨어요.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도 그럴싸했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그 순간 한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좌석 어디선가 손이 올라갔는데 강의실 3열쯤에 앉아있던 동양인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유학생 에리코라고 소개하셨는데 하버드 물리학과 박사과정이며 핵융합 이론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에리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시 학회에서 한국 측 반응을 보셨냐고 물었으며 한국 연구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는데 한국 대표가 침착하게 답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다고 해요. 한국 대표가 한 가지 사실을 언급했는데 한국은 과거 조선업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답니다. 1970년대에 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일본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일본 조선 회사들이 기술 자료를 분석하면서 결함을 지적했다면서요. 그런데 한국은 그 지적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고 결국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으며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데 익숙하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일본 과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1970년대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기술 이전을 거부했으며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다면서 그런데 20년 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에리코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핵융합은 다르지 않냐고 물었으며 배를 만드는 것과 1억 도를 다루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는데 맞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둘 다 정밀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조선은 수만 개의 부품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조립해야 하며 핵융합도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부품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그 능력을 증명했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보여줬다면서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1996년 당시 한국의 K스타 팀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초전도 자석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초전도 자석이라는 건 영하 269도에서 작동하는 특수한 자석인데 이게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핵심 부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미국 MIT가 30년간 연구해서 겨우 완성한 기술이며 수백 번의 실패와 수십 명의 박사급 인력,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몇 년 만에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당시 국제학계는 코웃음을 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리코가 또 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들었냐고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대답하셨는데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1999년에 첫 시제품을 완성했으며 2002년에는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해요. 4년 만에 해낸 거라면서 미국이 30년 걸린 걸 4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에리코의 표정이 굳어졌는데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한국의 방식이 독특했다고 하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립한 다음 실험을 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일단 만들고 실험하면서 고쳐나가는 방식이었다면서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조선업에서 쓰던 방식이었다고 해요.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기보다는 일단 만들어보고 문제를 찾아서 고치는 거라면서 이게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항상 다르기 때문이며 실제로 만들어봐야 진짜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는데 한국 연구소 내부 사진이 나타났어요. 과학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었으며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팀은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연구소에 나왔으며 가족을 못 보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교수님이 조용히 설명하셨는데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석유도 안 나오고 석탄도 거의 없으며 천연가스도 수입해야 한다면서 매년 에너지를 사는데 엄청난 돈이 나간다고 해요. 만약 핵융합이 성공한다면 그 돈을 아낄 수 있고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간절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며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1997년 여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요. 초전도 자석 테스트 중에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으며 자칫하면 수십억 원짜리 장비가 폭발할 뻔했다면서요. 그런데 한국 연구원 한 명이 맨손으로 뛰어들어서 밸브를 잠갔다고 해요. 영하 200도가 넘는 냉각수가 튀었고 손에 동상을 입었지만 장비는 살렸다면서 그 연구원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장비가 망가지면 프로젝트가 3년 늦어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이었다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나라였다면서 이론보다 실천을,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를 수 있었고, 그래서 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리코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바꾸셨어요. 이번엔 K스타 건설 중간 사진이었는데 2002년쯤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가 반쯤 완성되어 있었으며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쯤 국제학계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한국이 정말 만들고 있다는 게 확인됐으며 진도도 예상보다 빠르다는 보고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만든다고 해서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1억 도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장치는 만들겠지만 1억 도는 못 만들 거라고 확신했으며 첫 시도에 성공할 리 만무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수천 번의 실험과 조정이 필요한데 한국에게는 그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틀렸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날짜가 크게 떴습니다. 2008년 2월 15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날 한국이 K스타를 완공했으며 그리고 첫 플라즈마 생성에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12년 계획대로 정확하게 완성했고 첫 시도에 성공했다면서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응시했습니다. 1억 도의 불꽃을 만든 나라,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에리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으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심호흡을 하시며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2008년 2월 15일 한국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였어요.
K스타가 완공된 날이었으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그날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으며 솔직히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다면서요. 왜냐하면 첫 시도에 성공한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미국도 첫 플라즈마 생성까지 수십 번 실패했고 일본도 3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러시아는 처음 성공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했다면서 0.5초였지만 플라즈마가 생성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 유지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는 0.5초, 다음 주는 1초, 그 다음 주는 2초였으며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은 매주 보고서를 받아봤으며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하지만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3초, 5초, 7초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름 10초를 돌파했어요. 교수님이 그때 미국 대표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한국이 10초를 넘겼다면서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리처드는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면서 미국도 10초를 넘기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해요. 뭔가 이상했으며 한국의 진도가 너무 빨랐다면서 보통은 병목 구간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몇 달씩 고민하는 시기가 오는데 한국은 그런 구간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요. 2009년 봄, 한국이 20초를 돌파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감탄했는데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20초라는 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며 체계적으로 기록을 늘려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한국은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측에서 분석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한국의 제어 기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면서 우리도 놀라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으며 한국 K스타 관련이었다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하셨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는데 플라즈마 유지 시간 48초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8초요. 제대로 본 건지 다시 확인했으며 맞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48초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했고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이었다면서 왜냐하면 1초는 실험이고 10초는 기술의 시작인데 48초는 발전소의 문턱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거였어요. 교수님이 즉시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받았냐고 물었다면서 리처드는 받았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며 시스템이라면서요. 맞는 말이었다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두 번 운 좋게 된 게 아니라 한국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0.5초에서 시작해서 48초까지 체계적으로 늘려온 거라면서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한국이 어떻게 48초를 달성했는지 분석 자료가 있었어요. 핵심은 자기장 제어였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벽으로 튀어나가는데 한국은 자기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뒀다고 하셨어요. 데이터를 보니 자기장 변동폭이 0.001% 이내였으며 거의 완벽하게 일정한 거였다면서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이 작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기술학술회의 때문이었는데 그때 여러 공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조선소를 갔는데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수백 명의 기술자가 밀리미터 단위로 철판을 자르고 붙이고 있었다면서요. 반도체 공장도 방문했는데 나노미터 단위로 칩을 깎는 장면을 봤다고 해요. 방산시설도 갔는데 탱크가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며 모든 공장에서 같은 원칙을 발견했다면서 빠르지만 허술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보통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고 정밀하면 느린데 한국은 둘 다 잡았다면서 속도와 정밀을 동시에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서요.
그 사람이 답했는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다면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고 정밀하지 않으면 품질에서 진다면서 그래서 둘 다 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해가 됐다면서 한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살아야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했으며 그래서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소 관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가 가난을 겪었으며 우리 세대는 경쟁을 겪고 있다면서 모든 세대가 위기를 만났지만 모두 이겨냈다고 말했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며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서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면서요. 누구든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대적인 고난을 맞았을 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는 조상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해냈다면서요.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은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고 그래서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게 신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는데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며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납품하고 품질도 약속한 대로 유지한다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이 3년 걸릴 때 한국은 3개월 만에 납품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셨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였다면서요. 약속을 지키는 문화, 납기를 맞추는 습관, 품질을 유지하는 철학, 이게 한국 제조업의 본질이며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업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으며 방산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이제 핵융합까지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는데 이번엔 2026년 한국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연 매출 100조 원 돌파, SK 하이닉스 HBM 세계 시장 독점, 코스피 4,300 돌파, 방산 수출 60조 원. 모든 숫자가 역대 최고치였으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서 핵융합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됐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제조 기술, 시스템 제어 능력, 품질 관리 철학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한국은 핵융합을 하면서 자기장을 0.001% 이내로 제어하는 법을 배웠고 그 기술이 반도체 제조에 적용됐으며 방산 무기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고 해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강해질 수 있었다면서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이 아니었다면서 신뢰였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문화 때문이며 납기를 맞추는 습관 때문이고 품질을 유지하는 철학 때문이라면서 이게 한국의 본질이며 이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왜 세계가 한국을 찾는지 그 답이 보였으며 기술과 신뢰, 속도와 정밀, 약속과 철학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면서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으며 불가능을 다루는 법을 아는 나라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큰 글자가 나타났는데 불가능을 다룬 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40년간 이 강단에 섰으며 사회이론을 가르쳤다면서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국가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며 역사의 패턴을 찾는 법을 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이론은 강력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맞아떨어졌다면서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면서요.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한 걸음 나오셨는데 오늘 이야기한 한국은 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면 자원도 없고 역사도 짧으며 인구도 적은데 세계 최강국 수준의 능력을 가진 나라라면서 이론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1995년 거부당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겼으며 12년 안에 K스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보며 웃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12년 만에 완성했고 첫 시도에 플라즈마를 생성했으며 48초라는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냐며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론을 깬다는 거라면서 제가 40년간 배우고 가르친 모든 이론이 한국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한국을 선택한 거라며 이론을 버리고 현실을 보려 했다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 철학이라며 불가능을 다루는 철학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철학이고 약속을 지키는 철학이라면서 이 철학이 지금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버는 건 반도체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며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는 건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납기 때문이라면서요. 핵융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스타가 48초를 달성한 건 기술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으며 12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한 연구원들의 헌신 때문이었다면서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한국의 뿌리라며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었고 가난을 이겨낸 세대가 있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은 세대가 있었다면서 모든 세대가 위기를 만났지만 모두 이겨냈고 그 경험이 DNA가 되어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됐으며 불가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됐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나라가 세계를 위해 움직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터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생각했으며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 했다면서 우리라는 마음으로 일했으면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며 이게 세계가 배워야 할 철학이라면서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보였어요. 숫자로만 봤을 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철학으로 보면 거대한 나라였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하나, 둘 일어서기 시작했으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셨는데 학생들 사이로 걸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은 없으며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면서 한국이 그걸 증명했고 우리도 배울 수 있다면서 이론에 갇히지 말고 현실을 보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교수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 제가 살았던 세계와 다를 거라며 한국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불가능을 다루는 법이 새로운 상식이 되고 있다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 문 앞까지 걸어갔는데 뒤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으며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운 거였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아니라 철학이었으며 불가능을 다루는 철학이었고 그 철학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반도체도 방산도 핵융합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으며 신뢰와 약속과 헌신이라는 뿌리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철학을 잃지 말라는 거라며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강해졌다고 해서 약자를 무시하지 말며 세계 최강이 됐다고 해서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요. 지금처럼 우리라는 마음으로 세계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면서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에게도 바라는 게 있다면서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며 한국 같은 나라들에게 배우는 겸손함을 가지라면서 우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며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며 한국이 증명했듯이 불가능은 대부분 우리의 편견일 뿐이고 자원이 없어도 인구가 적어도 역사가 짧아도 철학이 있다면 강해질 수 있으며 그 철학은 헌신과 신뢰와 약속이라면서요. 이걸 배우고 실천하는 나라가 미래를 만들 거라며 한국처럼 말입니다. 교수님이 깊이 숙이셨습니다.
40년간 가르쳐왔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배웠다면서 한국에게 배웠고 여러분에게도 배웠으며 현실이 이론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강의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나가셨는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보셨어요. 미소를 지으셨으며 손을 흔들고는 문을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오늘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으며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으며 한국은 이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이었고 불가능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였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은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해집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처럼 들리지만 곱씹어보면 그 안엔 참 많은 의미가 숨어 있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계산된 결과라고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일들. 그건 어쩌면 노력과 신념이 덜 쌓였을 뿐 정말로 불가능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의 벽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이론의 한계를 말하지만 역사는 늘 그 벽을 넘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다시 쓰여왔으니까요. 이야기 속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결국 신뢰와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해보자고 말하는 용기. 그 작은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기술이나 성과가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마음 자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음 기적은 또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